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학 제9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거시경제 변수와 국민소득 결정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 내용을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 국민소득 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GDP가 왜 중요합니까? GDP가 왜 중요해요? 그렇죠. GDP가 크게 되면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GDP를 알면 국가 전체적인 어떤 총소비라든가 총저축이라든가 총투자라든가 정부 지출 규모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GDP 관련해서요, 우리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GDP를 Y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소비, 투자, 이거 암기하세요.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좀 커요. 이게 민간의 소비 지출 수요인데, 소비 지출 수요 하는데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좀 큰 거죠. 근데 이게 좀 특징은 뭐냐면 안정적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소비의 씀씀이가 막 급격하게 변합니까?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투자와 관련된 거는요, 투자와 관련된 거는 거기 보시면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근데 투자의 특징은 뭐냐면 비중은 작아요. 비중은 작지만 얘는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업앤다운 하는 게 굉장히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출, 정부 소비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국민소득과 관련된 이 GDP가 다른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이제 거시경제학의 출발점이고 거시경제학의 우선 관심사가 되는 건데,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랑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전학파는 뭐냐면 고니까요, 기억이잖아요, 고. 그래서 공급을 중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생산이죠. 그래서 공급을 중시 여겨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생산하게 되면 저절로 팔릴 거는 걱정 없다, 이게 이제 고전학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과 생산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케인즈는요,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했거든요. 근데 케인즈가 봤을 때는 야, 왜 대공황이 발생했어? 그 측면을 본 거예요. Why 엄청난 대공황이 발생했어?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사실 대공황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는데 케인즈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예요. 야, 니네가 얘기하는 공급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니까 생산 줄여서 해고를 많이 해서 실업자들이 생기고 이렇다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케인즈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야,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생산물을 경제 주체들이 수요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의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전학파는 말 그대로 생산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저절로 팔리는 걱정은 하지 마.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는 방법은 우리 생산함수죠. 이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또 생산 기술로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 생산 함수로 표현할 겁니다. 펑션, 노동과 자본,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술과 관련된 A 또는 Z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럼 현실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지. 수요와 공급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고전학파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의의를 보시면요, 우리 교재 3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번, 케인즈는 일반 이론에서 거시경제학을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 미시경제학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케인즈는 정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고전학파는 야, 정부 개입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고전학파의 고전이라는 말이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고전학파로 붙이지는 않았겠지. 케인즈가 일반 이론이라는 책에서 야, 니네 옛날 틱하구만, 고전학파 해, 클래시컬 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담 스미스를 비롯해서 시장을 신뢰합니다. 시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 이거를 생각해요. 정부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최상의 전부다, 최상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또 앞에서 본 것처럼 공급이 중요하다니까요. 공급을 중시 여깁니다. 공급을 중시 여겨가지고 생산, 공급만 하게 되면 수요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세이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세이의 법칙 보시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 창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듯이 3번에 보시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생산을 통해서요 뭘 만들어냈어? 그럼 그에 따라서 소득을 창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배국민소득 이렇게 돼요. 우리가 소득을 벌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쓴단 말입니다.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지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무엇인가에 대한 지출, 소비를 한다? 역시 다시 또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 출발 자체가 생산이 중요하냐? 이 지출이 약간 소비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소비,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산이잖아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사실 그게 애매한데요. 근데 보통 얘기할 때는 고전학파는 예를 들면 생산이 중요하냐, 수요가 중요하냐, 공급이 중요하냐 할 때 요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게 고전학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시장을 신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장에는 가격과 임금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가격 변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신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여러 가지 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실질 임금의 함수이다. 실질이라는 게 뭐라고요? 진짜 임금이야. 진짜 임금. 진짜 임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 명목 임금이라고 하면 화폐로 주는 거예요. 화폐, 원화, 달러 이런 걸로 주는 것이고 얘는 상품 개수로 나타낸 상품으로 나타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품으로 측정한 이게 진짜 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화폐로 줬는데 사람들이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연봉 1억이야. 우와 너 많이 버는구나. 근데 연봉 1억으로 스타벅스 커피 한 잔밖에 못 사 먹는 그런 상황이 됐다. 1억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커피 한 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요 실질, 레알 임금이 중요한 건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뒤에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노동자들이 착각에 빠지지 않은 거야. 화폐 환상의 일루전에 빠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바로 실질 임금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전학파니까 노동시장은 항상 균형이 된다. 균형에 초점이 맞춰요. 근데 케인즈는 뭐냐라고 하면 언제나 불균형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총생산 함수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전학파는 생산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 함수예요. 이게 Y가 뭐냐면 국민소득이야. GD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국민소득. 그래서 GDP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미시에서 얘기하는 이 Q를요, 개별 생산물을 다 서메이션 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노동과 자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고정된 거죠. 픽스드 된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을 변화시킬 때 여기 나와 있는 단기 총생산함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요게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이 Y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게 MPL 느낌이잖아요. 이 접선의 기울기예요. 얘가 MPL이 되는 건데 여기는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이 높이가 MPL인데 조금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MPL은 약간 미시적인 얘기죠.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여기서 Q는 사실 Y가 되는 거죠. 다 서메이션한. 요게 지금 점차 어떻게 됩니까? 단기 총생산함수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얘가 한계 생산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우화형한다, 체감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같은 경우 보시면 사실 현실에서는 우리 뒤에 나중에 노동시장에서는 풀어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다 이질적이지.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숙련자, 미숙련자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전부 다 동질적이다라는 가정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동질적인 노동력을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노동의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바로 우리가 단기 총생산 함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림 나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노동의 총수요 곡선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이제 미시에 얘기하는 생산 요소 시장이잖아요.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 바로 이게 MPL 곡선이 노동의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동량이 이렇게 있고요. 그때 얻게 되는 뭐 생산량, 실질임금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한계 생산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기업이잖아. 노동의 총수요 곡선 할 때 노동의 수요는 누가 주체라고요? 근로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야. 기업이 주체입니다. 기업이 주체가 되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임금에 대한 함수다라고 하면은요. 실질임금이 진짜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실질임금의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기업이 주체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게 뭐라고요? 맞아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거야. 화폐 환상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환상이 없다.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환상이 없는 기업은 똑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노동자도 똑똑하다고 보긴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케인즈가 봤을 때는요.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정보가 많은데 노동자들은 정보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아 이게 내 실질임금이 명목임금과 어떤 차이지 그걸 잘 모를 수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근데 지금 고전학파는 뭐다? 완전 정보를 가정하는 거예요. 고전학파는 다시 정리하면 정보가 완벽해요. 정보가 완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니까 완전 정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전부 다 실질임금에 대한 함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실질임금에 대한 함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임금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공급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이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노동시장의 균형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요. 이게 뭐라고요? 처음에 하실 때는 좀 이게 복잡할 수 있어요. 웨이지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명목임금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P는 물가예요. 물가를 우리가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실질임금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실질임금 평면에 표현을 하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균형시장에서의 실질임금과 균형 고용량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E는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균형을 뜻하는 균형 노동량이다 라는 걸 뜻해요. 균형 고용량이다 이걸 뜻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N 있잖아. N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내추럴 해가지고요. 완전 고용 수준이다 라고 할게요. 완전 고용 수준의 고용량, 노동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수요 공급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 노동시장의 공급, 노동시장의 수요가 전부 다 실질임금에 대한 함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노동시장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고용이 이렇게 되고 임금이 이렇게 결정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산함수로 가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고용된 게 여기에 가게 된다고요. 색깔을 좀 다르게 쓸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결정돼요. 이 노동이 어떻게 된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고용 수준이 달성돼요. 그렇게 되면 완전 고용 수준이 달성되면 그때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완전 고용 생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책에 따라서는 이걸 full 해가지고 완전 고용됐다. 이거의 의미를 쓰기도 하고요. 앞으로 뒤에서는 이제 y, n 해서 이게 n이 이제 natural이에요. natural. 자연 산출량 수준, 자연 실업률 수준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이게 골고루 막 쓰긴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그거는 뭐 그러려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렇게 있고 수요 공급이 있고 거기 생산함수 이렇게 있고요. 거시도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퍼즐 마치식으로 이게 좀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몇 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요. 3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총 생산함수와 노동 총수요 곡선 및 노동 총공급 곡선이 결정이 되면 국민경제 균형 총고용량과 균형 총생산량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 총생산함수는요. 자본량이 변하거나 이 총생산함수는 자본량이 변하거나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기술 수준이 변하게 되면 이게 막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초창기에는 경제성장이 일어날 때 초창기에는 자본량, 인구, 생산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가 노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수요 측면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바로 고전학파의 어떤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 요 생산함수 보시면 돼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은 노동이 얼마나 투입되는가. 자본은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고정돼 있을 때, 기술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완전 고용되는 노동 수준을 보면 그에 따라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케인즈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케인즈는요, 1929년에 거기 보시면 엄청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이 3%였었는데 갑자기 25%까지 육박했어. 그러니까 이게 25%면 엄청난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실업자들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3%라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 25%니까 실업률이 엄청나게 점프하니까 그 체감적인 어떤 경제 침체 상황이 엄청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2번에 보시면 기존의 경제학자들 고전학파입니다. 현행 임금 수준에서 노동보다 여가를 선택한 자발적 실업만 존재. 그러니까 이때는 실업이 엄청나게 큰 건데 실업이 엄청 커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엄청나 이렇게요. 근데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케인즈가 이제 정한 거예요. 옛날 경제학자들이야. 케인즈가 일반 이론에다가 1936년에 자기의 어떤 생각을 담은 것을 책을 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존의 경제학자들, 고전학파,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서부터 뭐 멜더스, 리카르도, 자신의 스승인 마샬 이런 사람까지도 야 니네 고전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당신은 고전적으로 잘생기셨네요. 기분이 좋아요? 아이 뭐 좋긴 하지 잘생겼다고 하니까. 근데 고전적이라는 거니까 아이고 한 70년대 미인이시네요 이런 거잖아. 그럼 좀 그런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뭐 기분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컨템퍼러리도 아니고 클래시컬하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공급이 중요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자발적 실업은 잠깐 다시 우리가 비자발적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업 상태가 된 거는 경제가 금방 좋아지고 완전 고용이 되는 안정적인 수준이 되면 해결된다고 봤어요. 만약에 실업이 있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실업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업만 존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때는 실업이 엄청나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가 일하기 싫어서 일자리 구하지 못했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해요, 고전학파는 이거를. 케인즈가 설명한 거지. 야,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었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돼서 실업이 엄청나게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경기 침체는 왜 발생한 거야? 물건이 안 팔리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팔려 이렇게. 안 팔리니까 재고가 많이 남은 거야.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팔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자, 안 팔리는데 왜 안 팔려? 이 수요가 부족하게 된 거죠.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안 팔리냐? 돈이 없어 이렇게 된 거죠. 돈이 없어 소득이 없어. 왜 돈이 없어? 일을 해야 돈을 벌지 일자리가 없는데 이렇게요. 뭔가 자꾸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야. 왜 일자리가 없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이게 재고가 증가해서 일자리가 없는 거야. 아니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니까 발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이거죠.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수요가 부족하고 또 안 팔리고 자꾸 침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케인즈는 이렇게 한 거지. 정부야 너 뭐하니? 이렇게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거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정부가 나서는 거야. 안 팔려? 야 그럼 정부가 사줄게. 그 정부가 여기에 탁탁 개입을 하는 거야.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엄청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야. 정부가 다 사줄게. 잘 팔려 이렇게 돼요. 잘 팔려. 재고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게 재고가 감소하면서 물건이 잘 팔리면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하면 공장 가동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돈이 많아져. 돈이 많으면 수요가 많아져.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럼 다시 또 물건이 잘 팔려 이렇게 돼서 정부의 적극적인 이 구매 활동을 통해서 경기를 다시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봤고요. 때마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큰 정부를 가장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등장 있죠. 실업의 원인을 극심한 실업은 생산물의 총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래서 생산물의 총수요 부족, 재고 발생, 악순환이 발생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 지금 공장이 풀가동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잉여 생산 능력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생산 능력이 충분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수요가 없어가지고 생산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생산하면 뭐야? 안 팔리는 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요가 중요하다는 거야. 공급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공급은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충분해서 오히려 수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케인즈 학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부족하고 공급이 충분하면 물가라든가 아니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물가가 고정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고 공급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물가가 고정돼 있는,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경직적인 거예요. 가격이 우리는 경직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가 Y고요. 물가 이렇게 있으면 살짝 볼게요. 수요 공급을 합시다. 이제 총수요 총공급 약간 이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조금 H자를 넣을 거예요. 거시에서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할 때 A에서 B로 갈 때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라니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케인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증가해도요. 그림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쭉 Y고요. 여기가 P가 되는데 총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여기서부터 AD0에서 이렇게 AD1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데 이게 수요가 증가해도요. 생산을 할 여력이 충분한 거야. 1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지가 않게 된다. 우선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 얘기는 또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산물의 총수요에서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총수요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암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 순수출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얘를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순수출 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부터 보면요. 민간 소비 지출이 있고 민간 소비 수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구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같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선 여기서 같게 보세요. 소비 지출 수요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자, 소비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소비예요. 컨섬션. 함수니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는데 영향 미치는 요소들을 우리가 관계식을 쭉 나타낸 거죠.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된 거예요. 자, 소비 씀씀이 생각하면 얘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플러스죠?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위에 발을 넣은 건 고정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거는 뭡니까 하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면 상승시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소비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자율에 마이너스 관계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미래소득이야. 미래 내가 벌 소득이야. 여러분 미래소득이 만약에 증가할 걸로 예상돼요. 증가가 예상되면 아니 소득을 좀 땡겨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예상시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플러스 관계고요. 이건 T는 텍스라고 할게요. 텍스. 조세예요. 조세. 세금이에요. 조세가 증가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감소로 소비는 역시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도 영향 미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얘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소득에 대한 함수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 모든 거를요, 우리가 다 한꺼번에 칠판에 나타내기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는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소득에 대한 함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그림도 있는데 이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평균이라는 것은요.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이렇게 해서 소득 대비 소비가 얼마가 되니 이거예요.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점에서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한계 소비 성향이다 라고 하면 MP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서요. 한계 소비 성향. 그러니까 소득이 한 단위 변했을 때 소비 이거 나타내는 건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를요 우리가 조금 더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소비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A는 뭐냐면은요. 이게 소득 Y가 없더라도 소비는 해야 돼.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버는 게 없어도 부모님께 받던 아니면 정부한테 지원을 받던 아니면 내가 옛날에 저축해 놓은 걸 쓰던 해서 요거를 기초소비라고 합니다. 기초소비 아니면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B는 뭡니까 하면 B가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 요 직선의 기울기. 여기는 수직축 절편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라고 하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계 소비 성향이 지금 B로 일정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MPC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PC는 B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평균 소비 성향은 원점에서 기울기야. 그래서 요 점에서의 평균이다 그러면 이 각도에 이 각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평균 소비 성향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 소비 성향이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AP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다 라고 하면 전체 소득 대비 소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소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A 플러스 BY 이렇게 돼 있고 Y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B 더하기 요 A를 Y로 이렇게 나눠준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뭐라고요? 얘는 요거는 미리 머릿속에 막 어렵게 복잡하지 하지 마시고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 그런 용어 정도만 익히시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얘는 MPC야, MPC 여기 B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뭐를 더한 거야?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MPC고요. 원점에서 기울기가 APC인데 이게 APC고 얘가 MPC예요. MPC. 그러니까 APC보다 MPC가 훨씬 더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저기 보시면 두 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요거랑 요거 비교해 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AP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 시 여기 나와 있는 평균이에요. 평균 소비 성향은 원점에서 기울기인데 작아져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아져 이렇게.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 함수가 거기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 평균 소비 성향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 수요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투자는요. 사전적으로 계획된, 의도된 그걸 나타내고요. 투자 지출은 약간 사후적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사실 그냥 이거 두 개 같도록 보세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투자는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는 말을 써요. 고정 자본, 공장의 설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장 하나 새롭게 더 건설하게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하는 거 이것도 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할 거냐면 재고 투자라고 하세요. 재고 투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인벤토리라고 하는 재고도 하나의 우리가 투자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독립투자랑 유발투자라는 게 있는데 독립투자라는 것은 뭐 독립적이니까 어떤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유발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에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아서 이자율 유발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뭐 이렇게 가상으로 할게요. 100 더하기 뭐라고 할까? 0.8y 마이너스 0.2y 이렇게 합시다. 이자율 해서 이렇게 R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 얘는 뭐야? 그렇죠. 투자는 투자인데 소득이나 이자율의 영향을 안 받죠. 이게 바로 우리는 독립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는 뭐야? 얘네들이 다 유발 투자야.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는 게 주로 이제 소득에 관심이 있으니까 소득으로 많이 하는데 이자율에 영향 받으면 이자율 유발 투자, 그리고 인듀스드 됐다는 거야. 소득에 유발 투자해서 이게 바로 우리는 유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이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단순한 투자 함수를 상정하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야? 소득이 여기 증가하더라도 투자는 일정하잖아. 그래서 독립투자만 상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독립투자만 이렇게 상정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유발투자를 상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발투자를 상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거기다 하나 그려놔 볼게요. 여기가 이제 소득이고요. 여기가 투자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여기 A로 했으니까 I자로로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까 소비할 때 A를 썼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 I0 플러스 그 다음 스몰 i의 Y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I0가 되고 점점점점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소득 수준이 여기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소득이 여기 스타일 때 요만큼이 I0, 이게 독립투자라고 그랬습니다. 독립투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무슨 투자입니까? 요 부분이 이제 I,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해서 I, Y 이렇게 되고, 이거를 유발투자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을 합한 게 전체 총투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끊어서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균형민 소득 하는데 이렇게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도 들어가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는 균형민 소득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승수 효과라든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갭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